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 DC, CNN 본사 스튜디오. 긴급 생방송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 70년 동맹을 흔들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앵커 제이크 태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은 70년 동안 미국을 속였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독도만이 아닙니다. 대마도, 오키나와, 일본이 주장하는 모든 땅을 미국이 직접 조사할 겁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BBC는 미국, 일본 제국주의 전면 재조사 선언이라는 속보를 띄웠어요. NHK는 일본 외무성 긴급회의 소집이라며 패닉 상태를 보도했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마도는 절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개입은 동맹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판도는 이미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입장을 지지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침묵했어요. 청와대는 단 한 줄의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계 언론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한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70년간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말이에요. 11월 27일 새벽 5시 14분, 대마도 최고봉 야타테야마 정상, 첫 해가 떠오르는 순간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속보를 띄웠습니다. 대마도의 태극기, 한국 특수부대 추정 세력 상륙. 일본 해상자위대는 혼란에 빠졌고 미국 제7함대는 긴급 출동 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단 하나, 외교부 대변인이 읽은 짧은 성명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영토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 순간 세계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70년간 감춰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전합니다. 내 이름은 마이클 체인버스. 미국 국방부 산하 국제전략분석국 수석 분석관이에요. 2025년 11월 26일 이전까지 나는 한국을 증오했습니다. 아니, 증오를 넘어 경멸했어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 내 할아버지를 죽인 나라였죠. 1938년 평양. 할아버지 토마스 체인버스 목사는 선교 활동 중 한국인 폭도들에게 습격당해 사망했어요. 일본 총독부가 발표한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3대째 그 이야기를 믿으며 살아왔어요. 한국인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내 증조부를 죽인 자들이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 이후 펜타곤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날 아침 6시 11분 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데이비드 호킨스였죠. 지금 당장 와라. 전쟁 났다. 회의실에는 이미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호킨스가 나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마이클, 너를 한국에 보낸다. 유엔 조사단 미국 대표로. 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객관적이지 않은 나라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인에게 죽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죠. 호킨스는 내 말을 끊었어요. 내 감정은 미국의 안보보다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일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든다. CIA 연락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유엔에 제출할 자료 준비를 끝냈고 이미 미국 문서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 문서를요? 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준비해 온 듯합니다. 일본이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죠. 한국행 비행기 안.
나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웃고 계셨고 그 옆엔 흐릿하게 조선인 농민이 함께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사진을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죠.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한국 정보기관 요원이 마중 나왔어요. 검은 정장 차림, 무표정한 얼굴. 체인버스 박사님, 저는 강태준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차량은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믿어달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보여드릴 뿐입니다. 차는 국가기록원 특별보존동 앞에 멈췄어요.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4번의 생체 인증을 거쳤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고 벽면 전체가 디지털 보존 시스템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50대 학자가 다가왔어요. 체인버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서민호, 동북아역사재단 자료보존실장입니다. 그는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박힌 스탬프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뛰었어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도장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자료라고 하면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자료부터 보시죠. 서민호가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47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문서였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목록. 그 안에 독도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미군 사령부가 직접 독도를 한국 땅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 문건이 정말 미군 문서 맞습니까? 네. 1947년 작성됐습니다. 당신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일본의 주장과 미국 공식 문서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에 일본 문서가 떴어요. 1877년 태정관 지령.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 도장도 선명했고 서체도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독도가 자기 땅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겁니까? 네, 1877년입니다. 그런데 28년 후인 1905년 러일 전쟁 혼란 속에서 갑자기 일본 영토로 편입했죠.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어요. 1877년 일본 우리 땅 아님 공식 선언. 1905년 러일 전쟁 중 혼란 틈타 편입. 1946에 48년 연합군 독도는 한국 영토 명시. 1952년 이후 일본 고유 영토 주장 시작. 너무 깔끔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서민호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말하게 하죠. 그 순간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감정적으로 소리 지를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의 사람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날짜와 지도와 도장을 하나씩 대조할 뿐이었습니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 6개가 찍혔어요. 독도, 대마도, 유큐, 오가사와라, 홋카이도, 쿠릴. 이것들이 뭡니까? 일본이 같은 방식으로 차지한 섬들입니다. 화면에 문서 번호가 떴습니다. CIA 기밀 1965년 문서. 일본 영토 확장 패턴 예비 분석. 이게 CIA 자료라고요? 네. 당신들 선배가 만든 분석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발견한 패턴이죠. 스크린에 3줄이 떠올랐어요. 첫째, 전쟁과 혼란기에 주변 섬을 점유한다. 둘째, 전후 문서로 합법화 작업을 진행한다. 셋째, 교과서로 고유 영토 이미지를 구축한다. 마지막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독도, 대마도, 유큐, 오가사와라, 홋카이도, 쿠릴 모두 동일한 구조 반복. 이 문서를 한국이 조작할 수는 없어요.
이건 내 조직, 내 나라가 만든 서류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복도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국 문서가 한국 손에 있고 일본 문서조차 한국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내가 알던 세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 서울 야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가 내가 평생 증오해 온 그 나라가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한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박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자료센터로 향했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나는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할아버지, 진실이 뭔가요? 문이 열리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는지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하 10층. 서민호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온도계는 섭씨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스캔이 아니라 실물 문서죠. 거대한 금속 서랍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서랍마다 연도와 분류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민호가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투명 보호 케이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원본이었어요. 스캔본이 아니라 147년 전 실제 종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참고 그 문서를 바라봤어요. 붓글씨의 번짐, 도장의 붉은색, 종이의 질감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당시 촬영된 복사본을 찾아냈고 일본 학자들이 몰래 보관한 사본까지 확보해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집요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민호는 나를 옆방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최신 GIS 분석 시스템과 문서 연대 판독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CIA에서 수년간 문서 위조 분석을 해온 전문가로서 내 손으로 직접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스캔본이 떴어요. 나는 마우스를 잡고 문서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의 획, 인쇄된 먹의 번짐 패턴, 활자 간격, 종이 섬유의 방향까지 10분, 20분, 30분이 지나자 명확한 결론이 나왔어요. 이 문서는 1905년 당시 일본 공문서 표준과 맞지 않았습니다. 먹의 농도가 달랐고 활자체 간격도 불규칙했으며 종이 질감은 최소 1920년대 이후 생산 방식으로 보였어요. 나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서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문서는 1905년 원본이 아닙니다. 나중에 재작성됐거나 위조된 겁니다. 서민호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우린 당신이 그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체인버스 박사님. 내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고 내 전문성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서민호가 다시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이제 전체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여러 개로 분할되며 독도, 대마도, 류큐, 오가사와라, 홋카이도 5지역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마다 3가지 색깔의 레이어가 겹쳐져 있었어요. 파란색은 지리 자료, 빨간색은 법률 문서, 녹색은 국제 기록, 3중 교차 검증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동시에 검증했습니다. 독도 화면을 보니 파란색 지리 레이어에는 한국 본토와의 거리, 해류 방향, 역사적 어업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색 법률 레이어에는 태정관 지령, 연합군 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이 겹쳐져 있었고요. 녹색 국제 레이어에는 미군정 보고서,
러시아 외교 문서, 영국 해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삼중 검증이군요.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본이 하나를 부정해도 나머지 둘이 남고, 둘을 부정해도 하나가 남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박사님,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 앞에 내밀었어요.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조사관 체인버스, 한국 측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공받아. 내 손이 떨렸어요.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 전문가들, 체인버스 객관성 상실 우려, 한국, 미국 조사관 세뇌 시도 의혹, 거의 동시에 다른 언론사 속보들이 쏟아졌어요. NHK, 요미우리 신문, 폭스뉴스, BBC까지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서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증거로 반박할 수 없으면 조사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호킨스에게서 온 암호 메시지였습니다. 워싱턴 분위기 심각하다. 국무부에서 내 교체 검토 중이다. 일본 대사가 백악관까지 압박하고 있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미국도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강태준이 또 다른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미국 조사관에게 일방적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체인버스 박사를 도쿄로 초청해 진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피식 웃었어요. 진실을 보여준다고요? 그렇다면 왜 태정관 지령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왜 1905년 고시 진본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까? 서민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체인버스 박사님, 지금 당신이 본 건 전체의 30%도 안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 보여드릴 게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 맑아 보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적으로 돌렸어요. 미국은 나를 의심하고, 일본은 나를 공격하며, 언론은 나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본 건 명백한 증거였고, 내가 분석한 건 과학적 사실이었으며, 내가 확인한 건 삼중 검증된 진실이었으니까요. 나는 서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민호는 나를 전혀 다른 장소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사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울 도심의 한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독도 수호 시민연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박사님, 이분은 김순자 할머니십니다. 60년간 독도 자료를 수집해 오신 분이죠. 할머니는 나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낡은 파일 박스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정리된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1965년부터 시작했어요. 신문 기사 하나하나, 일본 발언 하나하나를 다 기록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60년간 홀로 싸워온 흔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하셨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조용히 준비하면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고요. 할머니는 파일 하나를 더 꺼내셨습니다. 일본 신문 스크랩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기사 보세요. 1982년 아사히 신문의 한 일본 학자가 독도는 한국 땅이 맞다고 썼어요. 할머니는 그 기사를 손으로 쓰다듬으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진실을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준비는 정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60년간 혼자 신문을 오려 붙인 할머니, 70년간 조용히 문서를 모은 시민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기록들.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부산 동북아역사재단 집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나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 고지도를 디지털화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정확했고 작업은 빨랐으며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분은 박준혁 연구원입니다. 3년째 고지도 복원 작업을 하고 있죠. 서민호가 소개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지도는 1785년 프랑스 제작동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독도가 한국 쪽 해역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박준혁이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독도 어부셨어요. 평생 그 바다에서 사셨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켜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켜라.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하루 동안 12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젊은 연구원, 대학 교수, 전직 외교관, 어부, 학생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70년을 준비해 왔어요. 소리 지르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록하고 증명하며 기다렸습니다.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서민호가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를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확한 시스템, 조용한 속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죠. 한 장 한 장 모으고, 한 명 한 명 교육하고, 한 세대 한 세대 물려줬습니다. 서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일본은 큰 소리로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증명했죠. 어느 쪽이 이길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준비는 정부의 것이 아니었다. 한 할머니가 60년간 모은 스크랩, 한 청년이 3년간 복원한 지도, 한 어부가 손자에게 물려준 기억,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70년의 침묵을 만들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 나라는 단순한 곳이 아니었어요. 70년간 조용히 준비하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진실을 물려주며 소리 지르지 않고도 세상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면 나는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개인적인 진실을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7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나라. 한 할머니의 헌신이 국가의 힘이 되는 나라. 조용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힘 앞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민호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자료센터로 오셔야 합니다. 일본이 움직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30분 후, 나는 다시 지하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15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밤새 일한 흔적 기억력했습니다. 다크서클, 구겨진 옷, 식은 커피잔들. 강태준이 급히 말했어요. 일본 외무성이 3시간 전 유엔에 긴급 반박 문서 5,000페이지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자료가 모두 조작됐다는 내용이에요. 스크린에 일본 문서가 떴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전문적인 편집, 영어와 일본어 병기.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최소 6개월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발언 훨씬 전부터 준비한 거죠.
서민호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우리 대응 시간은 강태준이 시계를 봤어요. UN 제출 마감까지 72시간입니다. 3일 안에 일본 문서 5,000페이지를 모두 반박해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000페이지를 72시간에 그때 서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가능합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우리는 70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뭘 내놓든 이미 답은 있어요. 서민호가 벽면 스크린을 켰어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펼쳐졌습니다. 1955년부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일본의 모든 주장, 모든 문서, 모든 반박 논리가 분류되어 있죠. 화면이 빠르게 넘어갔어요. 문서 카테고리가 수백 개였습니다. AI 교차 검증 시스템으로 일본 문서 5,000페이지를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응 자료를 자동 매칭하죠. 한 젊은 연구원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의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분할되며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가 떴습니다. 일본 문서 247페이지, 1905년 편입 합법성 주장, 대응 자료 매칭 완료,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반박 가능, 일본 문서 891페이지,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 대응 자료 매칭 완료, 1947년 SCAP 문서로 반박 가능,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나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70년간 준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서민호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이게 한국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준비하는 나라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 문서 5,000페이지 중 78%가 이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주장입니다. 새로운 증거는 단 11%뿐이에요. 강태준이 보고했습니다. 그 11%는 대부분 해석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실은 없어요. 서민호가 팀원들을 돌아봤어요. 7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한 여성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8시간이면 됩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8시간 교대 근무로 갑니다. 서민호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자료센터에서 보냈어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 11시. 연구원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김밥을 날라왔고 커피가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새벽 2시. 불이 꺼진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한 연구원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어요. 동료가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일을 계속했어요. 나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민호가 나를 불렀어요. 박사님, 특별한 자료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지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출입 통제 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실 자료는 박사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 테이블 하나, 그 위에 갈색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파일 표지를 읽는 순간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Thomas Chambers, Joseon Activity Records 1936에 1938. 토마스 체임버스, 조선 활동 기록 1936에 1938. 내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서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겼습니다. 서민호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미국 국무부 문서였습니다. 1937년 작성 토마스 체임버스, 선교사 감시 대상. 왜 미국이 제 할아버지를 감시했습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헌병이 조선인을 탄압할 때
식량과 약품을 몰래 지원하던 분이었죠.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다음 문서가 나왔어요. 일본 헌병대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1938년 2월 작성 체인버스 선교사는 조선 폭도들과 결탁, 대일본 제국 안보 위협, 제거 필요, 제거 필요. 그 네 글자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이 할아버지를 살해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뜻입니다. 서민호가 세 번째 문서를 꺼냈어요. 1946년 미군정 증언 기록이었습니다. 체인버스 목사는 일본 헌병에게 끌려갔습니다. 조선 청년들을 감싸다가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인 폭도에게 사망이라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서민호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보여드릴 뿐이죠. 마지막 문서. 일본 헌병대 공식 보고서였어요. 체인버스 선교사 사망 사건. 그런데 문서 하단에 이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원본 1938년 3월 작성. 수정 1940년 3월. 2차 수정 1941년 6월. 사망 보고서를 3번이나 고쳤습니다. 왜 3번이나 고칩니까? 내가 소리쳤어요. 고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덮기 위해서죠.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자의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원 기록은 외부 유포시 제국 이미지 타격 우려. 조선인 폭도 소행으로 공식화함.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통곡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인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일본 헌병에게 살해당했고 그 죄를 한국인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나는 90년 동안 평생을 한국을 증오하며 살아왔어요. 서민호가 조용히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1938년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보낸 마지막 서신이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나는 일본 헌병들의 감시 아래 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선한 이들이다. 내가 죽거든 진실을 기억해다오. 내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일본이 진실을 왜곡할 거라는 걸. 그런데 그 진실은 90년 동안 묻혀 있었고 나는 오히려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유언을 거꾸로 살아온 셈이군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실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짓을 믿고 살았습니다. 서민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조선을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에게 죽었죠. 이제 당신이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에게 이걸 보여줬습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한국 편을 들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단지 할아버지께서 본 그 진실을 당신도 보시길 바랐을 뿐이죠. 강태준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박사님, 일본 외무상이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이 진실에 접근하는 걸 막으려 했던 겁니다. 나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내가 이 자료를 보기 전에 나를 도쿄로 데려가려 했던 거죠.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어깨를 펴고 서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못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진실을 세상에 말하겠어요. 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3시, 나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원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36시간째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외쳤어요. 3847페이지 분석 완료. 대응 자료 매칭률 96%.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민호가 시계를 봤어요. 12시간 남았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연구원들이 따라 외쳤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거짓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90년간 할아버지를 모욕한 거짓, 70년간 한국을 짓밟은 거짓, 그 모든 거짓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밤 11시 50분. 마지막 페이지 분석이 끝났어요. 5000페이지 전체 분석 완료. 대응 문서 4783건 매칭 완료. 강태준이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서민호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UN 제출까지 13시간 남았습니다. 이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법률 검토를 거치고 최종 편집까지 마쳐야 해요. 지금이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날 밤, 나는 그들과 함께 밤을 샜습니다. 미국 국방부 분석관으로서,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그리고 진실을 찾은 한 사람으로서요. 새벽 5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4783건의 대응 문서, 18개 언어로 번역, 3중 법률 검토 완료. 서민호가 마지막 파일을 USB에 담았어요.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환호도, 박수도 없었어요. 다만 깊은 안도의 한숨만 흘러나왔습니다. 한 여성 연구원이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48시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겁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 둘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서민호가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UN 총회가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를 설득해야 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70년을 준비했어요. 48시간 동안 5000페이지를 분석했습니다. 한 명의 연구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힘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UN 제출 3시간 전. 나는 서민호와 함께 최종 검토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사님, 잠깐만요. 한 젊은 연구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3241페이지 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서민호가 물었습니다. 1892년 일본 외무성 문서인데 출처 교차 검증이 안 됩니다. 2차 확인 문서가 없어요. 연구원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나는 그 문서를 봤습니다. 한국에게 유리한 내용이었어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이 문서 하나만 있으면 일본 주장 237건을 한 번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서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빼십시오. 예? 연구원들이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2차 확인이 안 되면 우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빼세요. 하지만 실장님, 이 문서 하나로 237건을. 그래도 안 됩니다. 서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는 70년간 한 가지 원칙으로 일했습니다. 확실한 것만 낸다. 의심스러운 건 빼낸다. 그게 우리가 이긴 방법이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게 유리한 자료인데도 뺀다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데도? 서민호가 나를 봤어요. 박사님, 놀라셨죠?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서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아요. 확실한 진실로만 싸웁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박사님, 우리가 70년을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빨리 이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거짓말하면 모든 진실이 의심받으니까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70년간 조용했던 이유를 거짓 없이 이기기 위해서였어요. 서민호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3241페이지 자료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237건 반박도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세요. 시간이 2시간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합니다. 연구원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셨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강태준이 다가왔어요. 박사님, 이상하죠? 이길 수 있는데 안 쓴다니요. 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어요. 일본에게 고문당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나는 그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거짓으로 이긴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다. 진실로 이겨야 영원히 이기는 거다. 강태준이 나를 돌아봤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기려는 겁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2시간 후, 새로운 반박 자료가 완성됐어요. 의심스러운 문서 하나를 뺐지만 대신 확실한 증거 5개로 같은 내용을 증명했습니다. 시간은 더 걸렸지만 완벽했어요. UN 제출 완료. 강태준이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시계가 정확히 오후 5시를 가리켰어요. 마감 정각이었습니다. 서민호가 의자에 깊이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어요. 나는 그날 저녁 서민호와 함께 자료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박사님, 궁금한 게 있으시죠? 서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70년을 기다리고 유리한 자료도 버리고요. 서민호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어요. 1950년대로 돌아가 볼까요? 한국전쟁 직후였습니다. 나라는 폐허였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첫 독도 연구팀이 만들어졌어요. 5명이었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본 신문을 번역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게 더 급했을 텐데요. 그게 한국인입니다. 배가 고파도 자존심은 지킵니다. 가난해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아요. 서민호가 나를 봤어요. 그 5명이 70년 동안 몇 명이 됐는지 아십니까? 몇 명입니까? 37,000명입니다. 공식 연구원만요. 자원봉사자까지 합치면 15만 명이 넘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15만 명이 70년 동안? 네. 할머니가 신문을 오리고 학생이 번역하고 교수가 분석하고 공무원이 정리했어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습니다. 서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거짓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5만 명이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거짓말하면 들통난다는 걸요. 그게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투명성이 시스템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강한지를. 혼자가 아니었어요. 15만 명이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책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민호는 나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데이터 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데이터 센터였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모든 서버, 모든 작업이 다 보였습니다. 왜 벽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누가 와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관리자 이준호입니다. 그는 나를 중앙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전 세계 70개 기관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합니다. 화면에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영국 국립도서관, 러시아 국립문서관 등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입니까? 네. 우리가 자료를 올리면 즉시 70개 기관이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검증 결과도 실시간으로 공개돼요. 이준호가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어제 올린 문서입니다. 3시간 만에 미국 하버드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일본 도쿄 대학 교수들이 검증했어요. 결과는 여기 공개됩니다. 화면에 검증 결과가 떠 있었어요. 진본 확인, 출처 정확, 내용 일치. 일본 도쿄 대학도 검증합니까? 네. 우리는 일본 학자들도 초대해요. 그들이 검증하게 하죠.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적에게 검증을 맡깁니까? 이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적이 아니라 동료입니다. 진실을 찾는 동료요. 그리고 일본 학자가 인정하면 일본 정부는 할 말이 없어지죠. 나는 그 시스템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민호가 말했어요. 박사님, 우리 시스템에는 삭제 버튼이 없습니다. 예? 한 번 올린 자료는 절대 지울 수 없어요.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수정하려면 새 버전을 올리고 왜 수정했는지 이유를 공개해야 하죠. 그럼 실수하면요? 실수도 공개됩니다. 그게 투명성이에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실수를 숨겼어요. 일본 정부는 불리한 자료를 감췄죠. 그런데 한국은 실수까지 공개한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서민호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약점을 숨기면 신뢰를 잃습니다. 약점을 공개하면 신뢰를 얻죠. 우리는 신뢰를 택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한국 시스템의 마지막 비밀을 봤습니다. 서민호가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윤리위원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우리를 감시하는 곳입니다. 안에는 7명이 앉아 있었어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인까지. 이분들은 우리가 올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없는지, 과장은 없는지, 누군가를 부당하게 공격하지 않는지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죠. 만약 문제를 발견하면요? 즉시 공개합니다. 언론에도 알리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 약점을 스스로 찾아서 공개한다고요? 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이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는 게 낫습니다. 그게 진짜 투명성이에요.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강점은 투명성이다. 15만 명이 70년간 서로를 감시하고 실수까지 공개하며 적에게도 검증을 맡긴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나는 문장을 고쳐 썼습니다. 아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다. 이건 문화다. 진실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문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진실을 지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유엔이 답변했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자료 4783건 모두 검증 통과. 일본 측에 재반박 기회 부여. 2주 후 유엔 총회에서 최종 발표.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서민호가 말했어요. 무엇을요? 유엔 총회 발표요. 박사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요? 네. 미국 대표로, 그리고 객관적 조사자로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서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힘이 됐어요. 나는 이제 한국이 왜 70년을 기다렸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빨리 이기는 것보다 제대로 이기는 게 중요했어요. 거짓으로 이기는 것보다 진실로 이기는 게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길을 택했어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길을요. 이것이 한국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기술도 시스템도 아닌 투명성과 신념이었어요.
나는 그날부터 유엔 총회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말할 준비를요. 뉴욕, 유엔 본부.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세계가 진실을 듣는 날이었죠. 총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수백 명의 외교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무상 가토 시게루가 나를 보더니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 옆에는 일본 법률 전문가들과 역사학자들이 서류 가방을 잔뜩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용했어요. 서민호와 강태준이 저 뒤쪽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엔 긴장보다는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민호가 내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사님이 말하면 세계는 움직일 겁니다. 유엔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특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대표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가토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독도는 17세기부터 일본 어민들이 활동한 고유 영토입니다. 스크린에 일본이 준비한 지도가 떴어요.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규슈의 일부였습니다. 또 다른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유큐는 자발적으로 일본에 귀속됐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장에는 전후 문서만 제시됐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자료, 1960년대 이후 국제 판례, 현대 지도만 보여줬습니다. 과거는 철저히 은폐됐어요. 가토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감정에 기반한 것이며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 서방 외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본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엔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 조사단 자문관 마이클 체인버스 박사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개의 눈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내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오늘 한국의 편을 들러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의 편에 서러 왔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1877년 태정관 지령이 떴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 총회장이 술렁였어요. 그런데 28년 후 일본은 러일 전쟁 혼란 속에서 갑자기 독도를 편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CIA 1965년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이 만든 분석입니다. 일본 영토 확장의 패턴을 정리한 것이죠. 유럽 대표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문서들을 보기 전까지 저는 한국을 증오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인에게 살해당했다고 평생 들어왔으니까요. 총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건 일본 헌병대 문서였습니다. 스크린에 1938년 문서가 떴어요. 체인버스 선교사 제거 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인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일본 헌병에게 살해당했고 그 죄를 한국인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한국 대표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90년 동안 제 가문은 한국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거짓말이었죠.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계속 눌렀어요. 독도, 대마도, 유큐, 오가사와라, 홋카이도, 쿠릴. 6개의 붉은 점이 지도 위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역사 제거 범죄입니다. 일본은 같은 방식을 6번 반복했습니다. 각 지역의 핵심 문서들이 빠르게 넘어갔어요. 태정관 지령, 개해 조약, 유큐 왕국 외교 문서, 연합군 보고서.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혼란을 이용해 점유하고 문서를 조작하고 교과서로 세뇌했습니다. 가토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 문서들은 진위가 의심됩니다. 유엔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질서를 지켜 주십시오. 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진위가 의심된다고요? 이 문서들은 미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유엔 기록 보존국 4곳에서 교차 검증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선한 이들이다. 내가 죽거든 진실을 기억해다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할아버지의 부탁을 지켰습니다. 진실을 기억했고 세계에 말했습니다. 총회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게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졌고 결국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유럽 대표들이 일어섰고 아프리카 대표들이 따라 일어섰으며 남미 대표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대표단만 앉아 있었어요. 유엔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입장을 인정하며 일본은 모든 관련 문서 제출 및 국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한국 대표단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민호가 나를 맞이했어요. 말없이 악수를 청했고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체인버스 박사님. 아닙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총회장 밖으로 나오자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어요. 할아버지,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서민호가 옆 좌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나요? 아니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할아버지 무덤에 가야 합니다. 진실을 전해드려야죠. 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나는 그 바다 어딘가에 독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은 70년을 준비했어요. 소리 지르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오직 진실로만 싸웠습니다. 3일 후, 인천공항. 내가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도 없었고 구호도 없었어요.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체인버스 선생님, 할아버지 후손 맞으십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할아버지와 제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일본이 압수했지만 해방 직후 되찾았어요.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와 조선인 농민이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당신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일본 헌병에게 끌려갈 뻔했는데 체인버스 목사님이 막아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류큐 왕족 후손, 아이누 대표, 오키나와 연고자, 한국 학자들 모두가 내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당신은 할아버지가 못한 일을 해냈어요. 고맙습니다. 미국 사람.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민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가십시다.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독도 근처 울릉도 해안에 섰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서민호가 망원경을 건넸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나는 망원경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 독도 두 섬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은 70년을 준비했습니다. 서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문서를 번역하고 세계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었죠. 소리 지르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오직 기록으로만 말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할아버지 편지를 꺼냈어요.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그 쪽지를 바람에 날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어요. 강태준이 다가와 말했어요. 체인버스 박사님, 한국 정부가 당신께 명예 독도 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서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 하늘, 비행기가 천천히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70년을 준비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나라였어요. 7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진실을 지키는 신념, 그리고 서로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는 한반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거짓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진실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죠. 비행기는 계속 상승했어요. 어둠 속에서 한국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지만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이겼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였어요.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그 옆에는 조선인 농민이 함께 서 있었고 둘 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아래로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고 어딘가 작은 섬 하나가 파도를 견디고 있었어요. 독도, 70년의 침묵이 지킨 섬, 15만 명의 헌신이 증명한 진실, 한 할머니의 60년 스크랩이 만든 승리,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알게 됐어요. 한국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싸우고 인내로 기다리며 진실로 이기는 나라. 그리고 그 불빛은 오늘 밤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빛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